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중 4,750선을 터치하면서 정말 코스피 5천 시대는 시간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만회해주면서 양전을 했습니다. 코스피 벌써 4,800을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양전해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월 15일 목요일 오늘 증시 프라임타임 중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상위 1%는 지금 초고수들의 선택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순매수 상위에 로봇주들 올라와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오늘자 강보합권인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언급해드렸었던 하이브 순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대 상승 이어가 주고 있죠. 이후에 다른 종목들의 전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라이미트 피익 시간인데요. 딜사이트에스 김진균 전문가의 공략주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한꺼번에 든든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HBM을 넘어서서 AI 필수제 기업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격 프라임도 로봇주를 건드려 봅니다. 자, CES 이후에 들썩이고 있는 로봇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되나 어떤 종목 골라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2016 경제를 보다 시간에는 AI 버블이냐,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계속 가는 것인지 올해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유튜브 채널 딜사이트 경제TV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을 이기고 있는 주식 초고수들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사고 또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JA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을 했다시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올해 또 글로벌 증시 가운데 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일까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아마 저는 지금 시장 지수 사실 미증시만 보더라도 되게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거예요. 더 치고 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더 치고 갈 만한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나쁠 이유도 없지만 뭐 당장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CES에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커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막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해소돼가지고 앞으로 시장 좋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딱히 나쁜 게 뭐냐라고 하면 딱히 나쁜 것도 없어요. 뭐 순간적인 돌발 악재일 뿐. 약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정상인 건데 약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는 모르겠고 그냥 국내 증시 안에서 돈이 빠르게 돌면서 특히 우량주 중심으로 돈이 좀 과하게 쏠리고 있죠. 이러면서 지수 자체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러 뉴스 언론 매체 이런 걸 보면은 야 코스피 5천 시대에 곧 오나 4,800 이제 돌파하나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되게 증시가 호황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서 되려 좀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만 뒤처지나? 막 이런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시장은 5천 간다, 막 더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 엇박자 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본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 투자자가 그런 거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되게 무시받고 있죠. 야 코스피는 이렇게 잘 가는데 코스닥 너네 뭐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코스닥의 흐름이 지금 정상적인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과열 국면에 있는 거 맞거든요. 물론 지금이 과열이라는 의미지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냐라고 물어보면 고평가는 아니에요. 다만 이 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서 올려가야 되는데 약간 좀 과하게 순간적으로 좀 펌핑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열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이 온다 하여 뭐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코스피 4,300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저는 한 번은
큰 눌리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좀 미리 빼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지수는 최고치지만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고수들이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순매수 10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지주사들이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4위에 하림지주, 6위에 포스코홀딩스, 9위에는 SK까지 오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하림지주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용하던 로봇주가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와 현대차그룹 이런 대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점점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 있는 한국 PIM,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5%대 반등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그룹도 주가도 좋았습니다. 2위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주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더 잘 나올 거다라는 평가들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3%대 상승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올릭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올릭스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최고가 돌파하고 나서 숨고르기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 많을 수밖에 없죠. 네. CS 이후에 분명히 다음번엔 제약바이오다. JP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감 가지고 사실 11월, 12월에 좀 어느 정도 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슈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돈 들어갈 데도 없고 지금 이슈도 없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한 번 더 간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따라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끝인가? 지금 손절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뭐 악재 때문에 하락하는가?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악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매매를 할 때 좀 알아둬야 될 건 그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뉴스만 봐요. 올릭스, 비만 치료제 뭐 나오지 않을까? 이것만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고 뭐 알테오젠 기술 이전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개별 이슈를 가지고 보시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메인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얘네 두 개가 코스닥의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개별 이슈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시장 지수랑 같이 병행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조정이 올 차례예요. 그러면 나 지금 제약바이오 좋아 보인다. 따라 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코스닥 지수가 눌릴 자리면 제약바이오가 오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르지 못하고 밀리거나 횡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60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와 같은 상승 추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보면은 추세선 하단 부근이잖아요. 네. 원래 추세의 관점으로 따지면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럼 최근에 여기서 밀렸는데 왜 이렇게 밀렸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추세선 상단 라인이었죠. 대놓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라인 오면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만의 엄청난 호재가 등장하던가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뭔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던가 이런 상황에서 추세선 상단을 뚫고 과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선 상단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밀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사요. 추세선 상단 라인에서. 맞아요. 이럴 때 이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막 나오거든요. 올릭스 좋다, 막 좋다 얘기 나오니까 추세선 상단에서 돌파 매매를 노리면서 매매를 했다가 돌파를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추세의 관점으로 치면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잡고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추세선 하단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하면 다시금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고 최근에 낙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이 낙폭의 절반 정도만 회복한다라고 하더라도 14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 물량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올릭스가 좀 매수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인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60일선 자리인 한 12만 8천 원, 뭐 넉넉하게 12만 7천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뭐 단박에 뭐 투매가 나온다던가 하락 추세로 진입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상승 추세를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릭스를 투자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60일선 잘 체크하시고요. 60일선 이탈했을 때는 박스권 매매식으로 평단 한번 조절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추후에 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제약바이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닥 지수라고 했죠. 네. 코스닥까지 좀 연결해서 봐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코스피가 지금 이상한 거지 코스닥은 지극히 정상이에요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추세 대충 요 느낌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추세선 어떻게 그려요 하는데 네. 대충 고점 눈에 보이는 고점 연결하시고 눈에 보이는 저점 연결하시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으로 연결하면 돼요. 이 두 개 갖고 연결하면 대충 코스닥은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에 제가 예전에 12월 중순부터 이때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0포인트까지는 가요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실제로 96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자, 여기가 추세선 상단 라인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추세 관점으로 따지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려면 당연히 이 960포인트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 자, 그러면은 코스닥도 밀릴 자리였는데 제약바이오 아까 올릭스 같은 경우도 추세선 상단이었어요. 그럼 둘 다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지 막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끝이야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더 산다, 지금 악재로 빠지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한 번 정도 내가 더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텐데 그 추매 타점을 어디로 잡냐면 이 코스닥 추세선 하단부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920포인트에서 925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눌림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 코스닥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먼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를 언제 추매를 해야 되지? 한 번쯤 추매하고 싶은데 하시면 코스닥 지수 920에서 925포인트 사이로 들어왔을 때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살짝 평단 조절하시면 뭐 최근에 고점에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보고 나오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코스닥과 함께 연동되면서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올릭스도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단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릭스 짚어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들은요. 네, 로보티즈에 이어서 로봇주들 지금 매도 상위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 그리고 9위에 유진로봇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1위에 있는 하이브는 이 시간에 저희가 짚어드렸었던 종목이죠.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있고 한중 관계 완화 이슈까지 묻어 있어서 오늘 3%대 오름세 함께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주사들의 리레이팅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가 맞물리면서 지주사 여건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의 CJ 이번 주 주가 흐름 견고합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들도 좋습니다. 조선사주들의 일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가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5%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포스코인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내셔널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확정 지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반등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3%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었죠. 현대차를 따라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기아 보합권에서 등락 보여지고 있고요. 나우로보틱스 27% 내외 초급등 그리고 유진로봇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5% 전후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코리아 서키트, 녹십자까지 오늘은 강세 보여지고 있는 하루네요. 자, 그럼 매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 지금 보면 좋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CJ 쪽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CJ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담 많이 받다 보면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중국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뭐 중국인들 많이 와서 올리브영 다 쓸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CJ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CJ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법 개정안,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하면 뭐 주주 가치가 더 좋아질 테니까 그렇죠. 자, 지금 가뜩이나 수급 쏠림 시장이잖아요. 대형주 위주로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땅한 산업 이슈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슈 공백기 때는 정치, 정책 이런 돌발 이슈들이 시장의 빈틈을 파고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트렌드가 덩치 큰 우량주가 잘 가고 있는데 정치 정책으로 상법 개정안 이슈까지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또 뭐죠? 지주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J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박스권이거든요. CJ 같은 경우는 주봉상 이런 느낌의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6만 원부터 한 19만 원 사이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위치가 오늘 올라갔다 매도 나왔던 위치가 어디죠? 박스권 상단 라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감 가지고 많이 매매를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못되면 어떨지를 먼저 생각하고 종목을 매수하시고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떠지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매수할 때 여기서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죠. 그래서 지금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저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한 CJ 같은 경우는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도 있고 실적 올리브영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존재를 하지만 박스권 상단이라는 이유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박스권의 범위는 16만 한 2천 원부터 19만 원 사이기 때문에 CJ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16만 5천 원, 19만 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16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가면 잡고요. 그리고 19만 원 근처 오면 일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이 종목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9만 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한 19만 2천 원 정도, 내일이죠. 내일 종가가 19만 2천 원 정도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이 종목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전고점 갱신 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CJ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바로 냅다 사기보다는 내일 종가를 한번 보시고 주봉상 19만 한 2, 3천 원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박스권 상단 돌파 확인하고 진입한다라고 하면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까짓건 물리면 그냥 박스권으로 매매 전환한다라는 느낌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지주사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에 기대서 이번 주 내내 주가 흐름이 견고한데요. 만들어드린 박스권 전략도 잘 기억하시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고수들이 지금 5거래일 동안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5거래일 순매수 상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심택이 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위의 심택, 오늘도 7%대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권가 컨센서스가 낙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TP도 상향되는 리포트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따라 수주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중장기 성장 방향성도 유효하다라는 분석들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2위의 삼양식품, 최근에 주가 부침이 좀 있었던 종목이죠.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평가 내놓고 있고요. 해외 모멘텀 확대 구간 초입이어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높은 성장성이 이어질 거다라는 평가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대차 우선주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3위, 4위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 오늘 3%대 상승을 이어가 주고 있는데요. 지노믹트리가 개발한 암 체외 분자 진단법 얼리텍이 한국과 유럽에서 최종 판매 승인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비 수십 배 시장을 형성하는 초대형 시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시장 진입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노믹트리의 실적 점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오늘 심택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조금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심택은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네. 모멘텀일까요? 사실 의미를 부여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오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증권사에서 이제 심택 속행 관련주라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대한 네.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국 온디바이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최근에 강조했던 거. 올해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네. 결국 이게 온디바이스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디바이스에 필요한 이 소캠이라는 기술, 저전력 효율 올리는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심택이 주목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거
오늘 얘기 나온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심택은 왜 지금 이렇게 잘 갈까? 앞으로 실적 좋을까? 1분기 실적 잘 나오지 않을까? 물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반도체 섹터 다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죠. 아마 어떤 반도체는 많이 빠지고 있는 반도체들도 많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막 그래? 그럼 신택 되게 좋아 보고 있는데 지금 따라 사야겠다. 이제 대부분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심택을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택의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제가 항상 추세선 상단 찍으면 하단 갔다가 하단 찍으면 상단 갔다가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말을 했죠. 자, 심택은 최근에 어떤 추세였냐면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우하향 추세였죠. 그러네요. 보면 내려갔다가 추세선 상단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상단 찍었다가 추세선 하단 찍었다가 지금 어디 온 거죠? 추세선 상단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하락 추세 안에서 추세선 상단을 딛기 전에 심택이 5거래일 순매수라 그랬죠. 자, 5거래일 전에 언제였죠? 추세선 하단부였어요. 하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추세선 상단까지 노리면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택이 중요한 게 그럼 이제 심택은 망했어요? 라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심택이 더 중요한 건 이 61선 위로 올라가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53,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심택이 이 위로 올라가면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위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 61선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안 그랬으면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샀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 좋다 하니까 따라줄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고 61선 위에 안착하는 여부 보고 들어가시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여기 못 뚫고 밀리면 다음번에 어디 갈까요?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하다. 그러네요. 그때는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121선 만나는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생각 없이 내가 따라 들어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 들어가더라도 내가 왠지 돌파할 것 같아. 그럼 지금 사고 만약에 돌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추세선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총 3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조절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제가 말하지만 주식은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택도 지금 흐름 좋고 반도체 앞으로 좋겠지만 53,000원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따라잡더라도 따라잡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택도 지금 그 추세선 상승 돌파해 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체크를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택 짚어드렸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순매도 10개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거래일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은요. 네,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보장주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로노이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위에 올라와 있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수익권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도 테크윈이 주도권을 쥘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그중에서도 장비주죠. 유진테크가 8위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공급을 넘어서서 지금 공정 미세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3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모두 장비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 이뤄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대 약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도 지금 신약 개발사죠. 최근에 주목을 받는 종목으로 10위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테크윙을 오늘 꼽아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심택과는 반대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대표님. 아까 말했지만 네. 이쪽 테크윈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중요하게 움직이는 맞습니다.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실 반도체는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는 아니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과열 국면에 진입한 몇몇 종목들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 애들 보면은 걔네들만 강하지 대부분의 반도체는 횡보하거나 눌림을 주는 애들이 더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삼전 하이닉스를 과열 지지선 잡고 접근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나는 지금 시장은 버릴란다. 좀 소외감 느껴지긴 하지만 까짓거 투매 한 번이 나오든 뭐 시장 지수가 지지부진 횡보가 한 번 나오든 나는 다음 시장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안에서 중소형주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테크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폭이 크다라고 네. 느끼는 분들 많겠지만 자 어제 제가 이제
저희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절반의 법칙이라고. 주식할 때 이제 앞으로 되게 이거 많이 써먹으시게 될 겁니다. 네. 자, 보통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는 급격하게 상승하면 절반의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는 절반의 반등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이때 급격하게 낙폭을 보였죠. 그리고 여기서 절반 반등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조정 없이. 그러니까 절반 조정 준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소리는 현 구간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순매도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 구간 자리에서 순매도가 많으니까 난 이거 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현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121선 정도라고 하면 46,0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한 번 더 상승을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번 전고점을 넘으면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 들어갈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테크인을 투자 중이고 혹은 고점에 물려 계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봉상 121선 부근에서 살짝 비중을 늘려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축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게 풀리거나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테크인 같은 경우도 121선에서 깨지고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21선부터 241선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 매력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구간 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을 종목이라 거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 과열 국면에 있었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반의 법칙 저희가 잘 눈여겨보면서 테크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 저희가 특징주로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제 대표님의 공략주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오늘도 시장이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이 과열 시장에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네. 그냥 지금 유가 관련주들 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것도 해지 관련주 접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맘 편하게 매매를 한다 싶으면 그냥 지금 시장 솔직히 이상한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맞죠. 거예요. 지수는 좋은데 종목들은 이상한데 그러면 이 시장은 버리고 그냥 다음 시장 볼란다라는 느낌으로 아예 그냥 하락 염두하시면서 분할 매수하기에는 사실 반도체가 제일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번 가지고 와서 목표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러네요. 지난주에 또 급등했었던 그렇죠. 종목이죠. 목표가보다 훨씬 올라갔는데 그때 추천 단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도 다시 들어가기에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 현가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한 481선 5만 5천 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했지만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온칩스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맞춰서 디자인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급격한 상승에 절반 조정 준 거거든요. 현 구간이 일단 1차 반등 포인트긴 하나 시장 지수가 밀린다거나 삼성전자가 조정 주면 좀 더 밀릴 수 있겠죠. 하지만 겁먹지 말고 분할로 모아가는 접근 전략 유효하고요.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전고점 자리인 64,0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단기로 64,000원 오면 뭐 절반 정도 익절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3,500원 여기 이탈했을 때 사실 손절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뭐 시장 지수가 크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시장 여파로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지난주 공략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가온칩스 다시 재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4,000원까지 전고점 부근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절반의 법칙 같은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한 발 빠르게 알고 싶으시거든요. 어디로 가면 좀 빠르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 QR코드 들어오시면 네.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종목 뭐 사세요, 뭐 파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뭐 절반의 법칙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되게 좀 꼭 알아야 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죠.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 남한테 의존만 하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힘들게 번 돈이에요. 뭐 제가 이거 좋아 보인다고 그냥 생각 없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교육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 사후 분석이 아니라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고 싶다면 아래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소통과 함께 투자 전략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업종과 개별주의 투자 판단을 해보는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29분 19초 2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3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CSU의 로봇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옥석가리 본격화되나 어떤 주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 하나그룹의 이 체질 개선, 이 방산, 조선, 해양산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인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자동차 부품주, 이전의 저평가를 딛고 상승 전환하나라는 주제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CS가 마무리가 됐죠. 이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의 어떤 여파, 여운이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주가름이 좋은 상황인데 이게 이전의 어떤 테마성으로 기대감 반짝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CES 때가 되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네. 이번 연도 이후로는 조금 더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로봇에 대한 가시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국내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뒤처졌다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미국과 중국보다는 약간 뒤처졌다. 그랬던 부분이 이번 CES 계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약간의 참여성, 테마성 약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결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번 연도부터는 어느 정도 테마성도 복합적으로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업들의 좀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건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데 이제는 이번 연도 들어와서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기업들의 더욱더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기대감은 뭐 있는 것이 증명이 됐죠. CES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확인이 됐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계약으로 이어지고 이게 실적으로 가는 것인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대차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CES 발표를 하면서 어떤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이 제품이 이제 28년도 미국 공장에 이제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현대차가 28년도에 공장에 투입을 한다고 봤을 때 나머지 로봇 관련 기업이나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찍히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조만간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이 현대차,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를 비롯해서 로봇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 수혜를 소위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그 나머지 기업들도 얻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제한적인가?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다라고 이유가 나타나는 부분이 현대차가 워낙 지금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도 글로벌적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현대차가 거래 안 했던 기업들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려고 한다면 꽤나 까다로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로봇주나 이런 부분은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기존 부품주에서 로봇주로 가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서 로봇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로봇 부품까지도 납품을 하면서 현대차 맞춤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대차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평가받는 기업들이라고 본다면 기존의 현대차의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납품을 안 했던 로봇 부품 기업들도 충분히 납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현대차만 바라보면서 로봇을 만드는 부분보다는 글로벌적인 기업,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중국 기업이나 일본이나 이런 기업을 보면서 다양하게 만들었던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에 워낙 집중된 쏠림 현상과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와 연관성이 없는 로봇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현 시점에서 로봇주 탑픽하면은 뭐 현대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탑픽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뭐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대다수가 많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시장에 대비 많이 올라줬다는 게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보면 과거에 25년도까지만 해도 로봇 관련주,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만 얘기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줬던 모습도 있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실적. 현대차가 이제는 아틀라스를 28년도에 납품하는데 그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냐 아니면 내가 체력이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체력을 갖고 이제 로봇 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로봇주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제일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는 실적에 대한 키워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는 가시성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 그래도 미지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배가 있는 대기업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테마성 관련해가지고 M&A 이슈나 이런 부분이 불어주면서 오늘 네. 장에서도 뭐 나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이 종목들의 앞으로의 주가도 전망해 주시죠. 그중에서 제가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네.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그래도 국내 관련해가지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나타낼 때 제일 우선순위로 나타냈던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기업이에요. 휴보라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K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한 발짝 더욱더 나가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토종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느 정도 기술력과 이런 부분이 이제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차례가 되지 않았나. 현대차에서 어느 정도 앞서 나갔던 모습가 나와준다고 온다면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과 이런 부분을 선보여준다고 본다면 네. 주가의 탄력성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에서도 뭐 8% 이상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가격대보다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이유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벼운 종목들은 빨리빨리 올라가는 모세가 나왔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간 무겁게 움직였던 모세도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세종의 신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연도에 이제는 완공이 되면서 본격적인 생산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 공장 대비 5배가 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26년도에 이제는 완공에 대한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 이제 공장에서 본격적인 가동과 생산이 확정이 된다고 본다면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안 나와도 장기적으로 삼성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현대 이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한화가 전날 이사회에서 방산, 조성, 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 그리고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일적 분할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흐름이 좋습니다. 이후 사업 재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업 재편 효과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를 얘기하면 지금은 뭐 다들 알다시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에 좀 치중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아니면 하나 생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인 금융회사 쪽으로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복합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복합 기업이 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은 밸류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측정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 준다고 본다면 이제 복합 기업의 이제 할인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테크는 테크, 방사는 방사, 뭐 에너지는 에너지 따로따로 간다라고 본다면 전문성과 의사결정 속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인적 분할 이후에 산업 재편 효과나 이런 부분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에 대한 속도 그리고 복합기업 할인에 대한 효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키워드로 작용하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분할과 동시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하나 관련 그룹주들의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하나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좀 방산으로 좀 좁혀서 일단은 뭐 한화가 6회공 우주를 아우르는 정말 확실한 뭐 솔루션이 완성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적 분할의 효과 그 방산 쪽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더욱더 타이트하게 더 의사결정 시그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방산 삼형제 역할이 더욱더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인적 분할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는 방산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집중된 투자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세 기업 다 시너지가 같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이나 방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다들 알다시피 뭐 군함 산업과 상선 산업도 같이 하는 부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되는 모세가 나왔는데 이번 일전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할 때 하나 오션에서 단독적으로 입찰을 한 게 아니라 하나 시스템의 도움까지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과도 엮여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천무나 이런 부분까지도 방위산업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인적 분할 효과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산 삼형제 쪽으로 약간 타이트한 수급 현황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그룹주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방산 위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뭐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한화 에너지의 상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려고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룹의 3남이 이제 지분을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네. 장남이 지분을 50%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2남, 3남이 어떻게 보면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 에너지가 상장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 그룹에서 하나 솔루션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 하나 네. 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 안에서 이제 산업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에너지가 상장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거냐라고 보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의 지주사인 하나 그룹이 하나 지주사 종목명으로 하나인데 네. 그거의 최상단에 있는 부분이 하나 에너지입니다. 근데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그룹의 3남이 갖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상장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안에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차근차근 진행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상장이 돼야 하나의 인적 분할과 아니면 하나의 시너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상장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와준다고 본다면 하나그룹의 시너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한화그룹주가 올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방산 쪽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주사로 쏠려야 되는 것인지 현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다고 보세요? 지금 하나그룹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제일
유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예. 들고 있습니다. 방산이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종전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방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나 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방위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토 같은 경우도 방위비 인상을 점차 나간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어떻게 본다면 순항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잘 잘하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방산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공장의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갖춰주는 패키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국가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을 선택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방산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팔고 나서 뭐 AS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메리트를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수혜나 이런 부분이 점차 나와지고 있는 부분 차트로도 봤을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네.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주면서 이제는 신고가 갱신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이 하나그룹의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아니면 인적 분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계속적으로 따라서 같이 올라가 준다는 거는 하나그룹 중에 대장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하나그룹 중에서 탑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전반적으로 그룹이 전망이 좋은 하나 그룹주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동차 부품주 저평가 딛고 상승 전환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확실히 뭐 이번 CES도 그렇고 기술력의 발전으로 자동차가 더 이상 뭐 탈 것을 넘어서 그냥 이동하는 바퀴 달린 컴퓨터 혹은 뭐 로봇 이런 뭐 인식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 수요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수요 확대가 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요 확대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게 이건 제 생각인데 예.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로봇 택시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 자기가 차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왜냐? 로봇택시나 이런 부분이 내가 원하는 데가 오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안 타고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택시 수요나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이 갈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수요 확대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나 아니면 국내적으로 한정으로도 보나 국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판매량 대수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가 대표적인 저평가된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지수는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 줬던 모습도 나왔었고 그거에 발맞춰서 못 갔던 섹터나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현상과 이런 부분이 맞춰진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환율이 그리고 과거보다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한테도 납품하는 모습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재 이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들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부품주의 실적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플러스 부품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을 바라봐야 되냐, 이게 참 지금 시장에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자율주행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로봇이 한 차례 정도 올라줬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도 이제는 현대차에서 로봇택시를 선보이면서 이제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과거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제는 뭐 작년부터 점차 바뀌어지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나서 로봇에 관련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은 뭐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을 CES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도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가 국내에 이제 FSD를 도입을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상용화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후발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이나 아니면 구글의 웨이모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상이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선발적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앞서 나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후발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 약간의 시간적인 소요나 이런 부분을 개선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한다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현대차가 이제는 충분히 갖춰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 모멘텀을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또 그것도 아쉬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테스트나 이런 부분이 되면서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법제화나 이런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약간 다른 점도 있어요. 근데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법 규제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율주행 모멘텀과 이런 부분은 실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로봇이 어느 정도 더 빨리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까지도 연관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로봇주와도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또한 뭐 내재화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좀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SDV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에 좀 앞서 나가는 기업이라든가 유망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요, HL 만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종목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의 키포인트를 보자라고 보면 네. HL 만도 같은 경우에 기존의 자율주행 산업과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작년부터 이제 로봇 액추레이터 관련된 산업이나 로봇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과의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주면서 이제 기아차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현대차가 로봇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발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맞물린다고 본다면 기아도 수혜가 될 가능성,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네. 이런 부분이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뭐 자율주행 모멘텀과 로봇의 모멘텀이 없더라도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그 추가적인 상승 탄력과 이런 부분이 이어지려고 본다라면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까지도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HL 만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현대차와 연관성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기업들과도 납품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내에서는 탑픽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내 탑픽으로 HL 만도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로봇, 한화, 자동차 부품주 직격 프라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장 탑픽은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네. 해요. 원전 관련주들이 정말 대형주 위주 장세로 올라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이런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소형주 단에서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더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원전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풍과 이제 국내에 대한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대형주 위주 장세에서 소형주 위주 장세로 넘어갈 시즌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한 차례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도 동반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SMR 관련돼 가지고 국책과제나 이런 부분이 4년 연속 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SMR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DCS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 이 DCS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우리 기술한테 존재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네. 우리 기술한테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이 한 차례 올라줬는데 예. 지금 최근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4,000원을 또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가격은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우리기술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 3,4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직격 프라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솔루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히트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내봐야 할지 이분과 자세한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의 좀 하락발을 좀 맞물려가지고 약세로 출발은 했지만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스피커가 들려서 약간 방송 테스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피커가 들리거든요. 오늘 전략 만들어 주시죠. 네. 자, 전일 나스닥은요, 갑작스러운 중국의 엔비디아 H200칩 통관 금지 조치 이슈로 인해서 최대 1.85% 급락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아랫꼬리가 강하게 달려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H200칩 통관 금지 조치는요, 4월 달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 역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미국 증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은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달 말에 예정된 이제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증시 방향성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스닥은 제 기준으로는요,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와 같은 그런 급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기보다는요, 이게 쌍바닥으로 테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전일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W자 짝꿍둥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짝꿍둥이 나오면서 이쁜 양봉을 만들게 되면 긍정적이고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현재 코스피는요, 전체의 약 42%, 또 코스닥은 31%만 상승 중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국내 증시는 종목 장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은요, 소위 가는 놈만 가는 장세예요. 돈이 들어오는, 즉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섹터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극심한 포모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아직 상승 추세는 솔직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극심한 과열권이라는 점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차하면 비중을 줄일 각오로 항상 긴장하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종목 장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열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전략 차원에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요, 전문가님의 종목은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HPSP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약간은 밀려주고 있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 히트픽 종목들 수익이 정말 좋습니다. 점검해 주시죠. 네. 어제 히트픽주 HPSP가 단기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틀 전에 LS 일렉트릭은 11% 이상 급등을 했었었죠. HP, SP는 오늘 기준으로 이제 4.7% 수익을 올리셨을 겁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HP, SP의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대로 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실적 기대감도 확실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 너무나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지난 9일에 추천드렸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다르게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짧게 마이너스 2.9% 선에서 손절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기존에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던 전략에서 뭔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요. 텔레그램에서 제가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올려드렸던 종목들 제 방송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20% 이상 급등 나왔죠. 현대차 30%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가온치스 20%, 두산에너빌리티도 10% 이상 올라가고 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승률도 좋고 기대 승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꾸준히 드릴 테니까 아래 QR코드 찍으셔서 공개방에 들어오시면 혼자 하실 때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공개해드렸던 HP, SP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히트픽뿐만 아니라 최근에 알려두셨던 관심주들의 흐름도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하나마이크론 또다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수익 내고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또 다시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네. 하나마이크로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었고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네, 저희 가족방에서도 실제로 여러 번 사고 팔고 했던 종목이에요. 자,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이유는요. 올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이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화두는요. 더 이상 누가 더 칩을 잘 만드느냐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요 만든 칩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연결시키느냐, 즉 후공정이 이 제품들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OSAT의 자존심이자 또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 중인 이 하나마이크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반도체 제조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크게 회로를 그리는 전공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든 칩을 자르고 또 포장해서 성능을 검사하는 후공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OSAT라고 해서 바로 이 후공정을 전문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즉 외주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요. 이 공정이 단순한 가공 작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AI 반도체의 필수인 HBM, 즉 고대역풍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칩을 이제 입체적으로 쌓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즉 이런 입체적으로 쌓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제품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됐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마이크론의 기술력이 반도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베트남 법인을 통한 생산 기지의 최적화가 있겠는데 26년 현재 이 베트남 법인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요. 삼성전자의 전략과 맞물려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4 같은 최첨단 메모리 생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서버용 DDR5라든지 모바일용 LPDDR5 같은 그런 어떤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의 후공정을 외부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거시 쪽으로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물량들을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그대로 베트남에서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마이크론은 단순한 어떤 이런 외주 공정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드밴스드 패키징 솔루션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반도체 업계는요, 여러분들 전공정 미세화가 이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뭐냐면은 칩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칩들을 레고 블록처럼 이어서 붙여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은 이 흐름을 미리 읽었어요. 미리 읽고 2.5D 혹은 3D 패키징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서버용 고성능 제품군으로 미리 사업을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객사와의 어떤 기가 막힌 분업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이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 핵심 라인에다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을 이 하나마이크론이 전문적인 후공정 역량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일감 돕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이제 물량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면서 쌓은 어떤 기술적 신뢰, 그동안 오랜 시간 지냈으니까 신뢰가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뢰가
차세대 라인업인 HBM4 공정에서도 뭐 로직 다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다이의 어떤 정교한 결합까지 그 고난이도의 작업들을 이 하나 마이크론이 맡게 될 어떤 결정적인 기술적인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외주 협력이 미래의 어떤 핵심 공정 참여권을 따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마이크론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또 폴리이미드 활용,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기술도 있는데 이제는 글로벌 OSAT 탑 5로 올라서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무기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면은 칩과 칩을 연결을 할 때에 전기가 통하는 통로를 더 세밀하고 단단하게 붙이는 어떤 차세대 접합 기술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 반도체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최종 관문에서 이 하나 마이크론이 누리는 구조적 수혜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올해 반도체 시장은요, 여러분들 후공정 패키징의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이 베트남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은 이 하나마이크론의 포지션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 기준으로요, 이 A와 B, 시선선 보이시죠? 여기를 동시에 돌파를 해줬어요. 어제 가족방에서는 이제 분할치 액션을 한번 했습니다. 네.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해줬는데, 이제 C가 남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이 어제의 양봉을 크게 깨지 않고, 적당하게 지지받으면서 아랫꼬리를 달아준다면은 C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C마저도 강하게 넘겨준다면은 수적적으로 강한 시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관심주로 가져오시고 나서 수익을 줬던 하나마이크론 다시금 가져와 두셨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는 포인트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또 수혜가 기대되는 또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로 가져와 주신 OCI 홀딩스가 그것인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이 종목도 저희 가족방에서 벌써 수익이 났어요, 오늘. 오늘도 분할치 액션을 한번 해줬는데요. 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엄청난 이 전력량은요, 이 낡은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들을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미국의 쇼티지의 원인은 뭐다? 전력 인프라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에너지 소재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변곡점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OCI 홀딩스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를 흔히들 그 태양광의 쌀이라고 불리는 그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순도가 높을수록 전기를 더 잘 만들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국 기업들이 싼 전기료를 앞세워서 시장을 장악을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판도가 뒤집혔죠. 미국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강화를 했고요. 또 중국산 소재가 조금이라도 섞인 제품에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PFE 지침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PFE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미국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어떤 블랙리스트 국가나 기업을 뜻하는데, 이 PFE와 조금이라도 엮인 제품에는요, 보조금을 안 줘요. 안 주겠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특히나 뭐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 같이 이렇게 보조금이 수익의 핵심인 산업분야에서는 이 중국 기업과 지분이 섞여 있거나 혹은 기술 제휴만 맺어도 PFE로 찍혀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의 물건을 팔려면요, 반드시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OCI 홀딩스의 가치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OCI 홀딩스는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생산기지에서 연간 3만 톤 이상의 그 규모의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게다가 올해 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직접 웨이퍼 생산까지 시작을 했는데, 이건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그냥 파는 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중간 제품까지 만들어서 부가가치도 높이겠다. 이런 어떤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라는 뜻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진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태양광 소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OCI 홀딩스 같은 파트너가 딱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 트렌드에 걸맞은 이 주주 환원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OCI 홀딩스는요, 2026년도까지 올해 발행 주식의 약 5%를 소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되게 바람직한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이건 실적받는 기대감과 맞물려서 주당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순이익은 비중국 프리미엄 덕분에 늘어날 게 뻔한데, 주식수는 소각을 통해서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이 주당 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거죠. 자, 미국의 전력 부족과 또 에너지의 어떤 안보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이 AI 열풍 속에서 이 비중국 태양광 밸류체인을 꽉 쥐고 있는 이 OCI 홀딩스의 가치는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C 여러 추세선이 있는데 C 추세선 보이시죠? C를 최근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돌파했다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됐다가 이탈했는데 다시금 재돌파를 했어요. 그죠? 다시금 재돌파 해줬고 지금 보시면은 B를 돌파해줬고요. 그리고 A도 동시에 돌파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B 돌파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B를 돌파하고 A에서 살짝 저항을 받았는데 종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파란색 이 A 라인에서 얼마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얼마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매물 수화를 잘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그마저도 돌파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D를 넘어가고서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가족방은 눈앞착 실험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D를 만약에 넘겨준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정책 발표라든지 중국의 폴리실리콘 구조 조정 같이 관련한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의 업사이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트픽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사실 어제 HBM4 미세공정 필수 기업으로 공개해 주셨던 HPSP가 하루 만에 좋은 흐름 보여서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HBM 넘어서 AI 필수제 기업을 가져와 주셨다라고 예고해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엔 다들 HBM 쇼티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죠. 저 또한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는요.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보자. 네, 시선을 좀 더 넓혀서 볼 때가 됐다.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루빈 양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그 핵심 병목 구간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이 히트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요, 이 베라루빈의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시장이 단순히 HBM 수급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칩의 신호 전달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어떤 물리적인 통로, 즉 고부각, 회로박이 있어요. 회로박이 전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회로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PCB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삼성전기, 그죠? 그것도 PCB 업체 아닙니까? 기판 만드는 업체잖아요. 이 회로박은요, 인쇄 회로 기판, 이 PCB의 핵심 재료예요. 그러니까 기판 위에서 전기 신호가 흐르는 회로는 통로 같은 겁니다. 이 회로를 형성하는 얇은 구리박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IT 기판용으로 쓰이는 동박을 회로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쓰이는 동박을 전지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회로박 중에서도요, 특히 HVLP4라는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초저조도, 발음이 좀 어렵죠. 초저조도 동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호가 지나가는 길을 아주 매끄럽게 딱 닦아가지고 데이터 손실을 확 줄여주는 어떤 특수한 구리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요,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제는 단순한 어떤 소재 공급을 넘어서 AI 인프라 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어떤 핵심 병목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 오늘 제가 가져온 히트픽주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캐즘 이슈 때문에 많이 좀 잠시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기업은요, 눈치가 되게 빨라요. 발빠르게 이 AI 인프라 소재로 전략적인 피봇을 했어요. 머리를 아주 잘 썼거든요. 2026년도의 주력인 이제 AI 서버는 여러분들 일반 기기랑 다르죠. 신호가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이 구리 표면에 미세한 거칠기에 부딪혀가지고 데이터가 막 소실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반도체 칩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여러분들 그 칩이 내뱉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소실되어 버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면을 거울처럼 아주 매끄럽게 만든 특수 소재가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HVLP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4세대 HVLP4 이 4세대급은 이제 2026년도에 양산된 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급 AI 가속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GPU는 걔네 그 GPU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GPU 플러스 HBM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GPU와 HBM을 얹을 수 있는 기판. 그 기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판에 이제 이 HVLC가 깔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해되셨죠? 그걸로 그 소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히트픽주가 사고를 쳤어요. 작년에 여러분 그 세계 최초로요. 북미 고객사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북미 고객사입니다. 빅테크가 막 집중돼 있는 북미 고객사의 차세대 A 가속기 콜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 기업 그 비밀 정보여가지고 기업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걔네 공시를 보게 되면 뭐 어떤 기업이다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북미 고객사라고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제 개인적 소견으로 아마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얘네들의 콜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벌써 비중이 전체에서 12%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올해는 이 베라루빈도 나오고 하면서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 소재는요, 품질의 어떤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이 히트픽주가 그 문을 가장 먼저 연 거죠. 그래서 이 AI 칩이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기판은 커지고 또 층수도 되게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HVLP4 이 동복 소모량 또한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요, 이 히트픽주의 이제 가동률이 작년에는 52%였었는데 올해는 약 70% 이상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공화진 제품인 회로박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질적 성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익산의 공장이 있는데 익산 공장에 원래 전지방을 만드는 전지방 라인 생산 이 능력을 얘네들 갖다가 약 2만 톤, 그 중에서 한 2만 톤 정도를 이번에 회로박 라인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AI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이런 리스크를 AI라는 거대한 성장 공력으로 상쇄하고도 남는 어떤 구조적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히트픽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실 오늘 이 종목 제가 어제 종목을 준비를 했고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이 NXT 프리마켓에서 벌써 6%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싸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매수가를 싸게 해서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미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정규장 시작하면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프리마켓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을 테니까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텔레그램에는 저희 공개방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손절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도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 A, 이게 2024년도입니다. A의 이 추세선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어제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어요. A뿐만이 아니라 B 그리고 C 추세선, 즉 A, B, C를 동시에 돌파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개의 추세선을 동시에 돌파하게 되면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크게 밀리지 않는다. 한 하루 이틀 정도 보시고 크게 밀리지 않으면은 D라인 있죠. D라인까지도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화면 아래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으셔서 공개 텔레그램에 들어오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제 추천주들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수익률도 좋고요.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도 알려드릴 거고 또 앞으로 제가 또 꾸준하게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도 제가 짚어드리고요. 무엇보다 시장 방향성, 지금 시장이 위험하다 아니면 좋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같이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투자 꿀팁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AI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종목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모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딜사이트에서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버블 논란이 있습니다만 AI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AI를 바라봐야 하는지 또 반도체 시장의 업황, 전망들은 어떤지 2부를 모셨습니다. 2016 경제를 보다 오늘 이 시간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사실 이번 주는 조금 좀 쉬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뭐 CES 2016이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번 CES 반도체 전문가로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피지컬 AI가 곽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긴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중에 뭐 부스를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으니까 두 기업 정도에 조금 시선이 가더라고요. 엔비디아하고 현대차 쪽에 일단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엔비디아는 그곳에서 자율주행차 쪽에 좀 강조를 했었죠. 로보틱스보다는. 알파마요. 그러면서 알파마요 솔루션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고 예. 그리고 이제 파트너로 벤츠화해서 이제 그걸 개발시켜 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자체 솔루션을 만들었다라는 것하고 파트너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해도 저는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파트너가 벤츠라는 걸 딱 듣는 순간 관심이 뚝 좀 떨어졌습니다. 아쉽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 완성차 업체에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실제 로드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주행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만약에 테슬라나 구글의 웨이모 같은 기업이었다면 진짜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로보택시라든지 분명히 많은 데이터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글로벌리 운행되고 있는 벤츠의 자율주행차가 몇 대나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아무리 엔비디아가 본인 솔루션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인 로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불과 한 하루 이틀 후에 테슬라 CEO께서 한마디 하셨죠.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지금 수준이 현재 우리 수준까지 오려면 한 5, 6년 걸릴 거다. 그런 게 정말 현실을 너무 반영했던 멘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쪽은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제미나이를 탑재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예. 최근에 보면은 구글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 가운데 이제 다음번에 돈 벌 기업으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제미나이 최근에 나온 제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렇죠? 예. 챗 GTP보다도 훨씬 더 월등히 실력이 성능이 실제 좋다라는 저도 쓰고 얘기들. 있습니다. 예, 벌써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애플에 또 제미나이 탑재하기로 했다라는 네.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주가도 올라갔지만 그래서 어쨌든 구글이 최근에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솔루션이든 하드웨어든지 직접 칩을 만들어 쓰고 있으니까 TPU를. 그런 면에 있어서 현대차가 다른 기업이라면 오픈AI나 이런 것과 협업이 아니고 제미나이와 협업을 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뭔가 좀 잘하면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개 정도를 CS 보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네, CS에 대한 어떤 감상평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AI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은 우리가 CS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좀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많은 전문가들 만나니까 AI 관해서 뭐 많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견들도 들어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단지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하는 AI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는 산업의 속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수요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게 현실화되기 위해는 당장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다 앞당겨서 주가와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품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주가 상승이 너무 빠르다. 예. 그래서 이런 현재와 같은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거냐? 그건 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거품이 있다라는 느낌인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긴 갈 건데 속도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네. 느릴 거다라는 것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이크론이 실적을 먼저 발표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이 어떤 조정의 국면의 시작일지 아니면 다시 반등세로 갈지 결국에는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조종은 아직 뭐 조종이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횡보 네. 수준이긴 한데 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올해 안에 한번 큰 조정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올해 안에요? 지금이 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잠시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2분기 말, 3분기 아니면 좀 늦어지면 10월 초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때는 아마 조금 그동안 좀 가파르게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2,600부터 4,700까지 오르는 동안에 조정단 조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주가 상승을 위해서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모든 전문가들 만나봐도 올해 안에 있을 거라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단지 차이는 그게 3분기냐 2분기냐. 요즘은 심지어는 1분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증권가에서 나오는 좀더 얘기입니다. 빨리 제 올 얘기가 수도 아니에요. 있다. 좀 더 빨리. 왜냐하면 연초에 가파르게 올라간 거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피크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가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한 번 조정을 다 얘기하지만 그 조정은 지금 생각 요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엔비디아 주가 기준 한 30%에서 40% 정도가 돼야 진짜 조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비슷한 수준 조정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어떤 폭이 좀 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뭐 예상이니까 뭐 예상이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하반기로 가면 분명히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많을 거고 빅테크 기업들의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유일하게 지금 반도체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노트북, 데스크탑, 모바일 폰, 다 가전제품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을 돌아선 지 이미 오래됐어요. 수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일한 반도체 수요는 지금 데이터 센터 서버밖에 없는 건데 네. 그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사실상 이제 막을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올해 발표했던 X보다도 하반기 되면 축소하겠다는 발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재정난을 뽑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전력난 때문에 실제로 설치를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심지어는 이제 제 얘기보다는 다른 분도 이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엔비디아가 설계 수주를 해놓은 것들이 오히려 반환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대로 설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거로 하면 결국 엔비디아 수출 성장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한 3분기 실적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3분기 되면 분명히 3분기 실적 기준이니까 한 10월에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매출 성장률이 50% 밑으로 하회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지난번에 재작년 정도에 매출 성장률 100%를 잠깐 밑으로 왔어요. 90일 찍었을 때 굉장히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50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 엔비디아가 주가 조정을 받게 될 거고 코스피도 같은 시기에 결국 IT주 위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네.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뭐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한 번의 어떤 조정 국면은 찾아올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럼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공격적인 설비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캐파 확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세요? 근데 캐파 확대 수준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네. 제가 보면은 한 2022년부터 뭐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캐파 확대는 꾸준히 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네. 기업 같은 경우도 물론 중국이 워낙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거지. 한국 기업들에 보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네. 생산 캐파 항목이 있거든요. 같은 기울기를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산 캐파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가격도 급등하고 뭐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쇼티지. 그거는 생산 캐파는 이만큼이 있는데 생산을 안 한 거예요. 출하량을 줄였어요. 가동률을 떨어뜨려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줄인 겁니다. 예.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것들이 2년 반 정도 유지가 됐어요. 보통은 네.
사실은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악성 제어가 많이 쌓였던 시절에 시작이 된 건데 감산이 정상적인 경영 전략이라면 한 1년 정도면 악성 정보가 제거가 다 소진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이내로 하는 게 맞아요. 감산을 하더라도. 근데 2년 반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재고는 완전 소진돼 제로까지 가 있는데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쇼티지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요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지금 가격 급등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약간 시장의 그걸 바라보는 오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 사실은 상황에서? 그런 기사나 리포트 읽어보면 네. 데이터가 없어요.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아,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네. 공급이 정말 풀캐파로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직접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의도적인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계산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성과에 분명히 도움이 되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사실 그게 저는 그래서 감산해도 1년 정도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길어지면서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죠, 당연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 그것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지만 이게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사실 원치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중국의 시장 점유율 상승, 네. 중국 기업들도 흑자 전환.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원하지 않았던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중국에 발생했고 마이크론의 실적 향상. 삼성전자 영업이익률보다 마이크론 훨씬 높아졌어요. 마이크론 감사 안 하고 자기는 풀캡화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감사해서 가격 올려준 걸 그대로 빼먹은 거예요. 이익만. 중국 기업도 똑같이.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감산해서 그 가격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감산을 안 하면서 똑같은 가격의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손해는 누가 받느냐? 한국 기업들이 보는 거고 이게 길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에는 그 큰 판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번에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보면은 뭐 영업이익 20조,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100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총 한 200조까지도 영업이 기대된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세요? 그거의 전제는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 현재 가격에 유지돼서도 그게 달성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이 오른 이유 자체가 네. 인위적으로 감산을 해서 가동률을 떨어뜨려서 가격을 상승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동률을 정상화하는 순간 재고가 쌓이면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네. 저는 올해 안에 그래서 하락 반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모리 쇼티지를 근간으로 해서 뭐 반도체의 어떤 성장 스토리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전망이 어떤지, 그러니까 뭐 27년, 28년까지 뭐 이어진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버 데이터 센터 쪽에 기대인 거죠.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차기 24년부터 26년 올해까지 3년 동안 정말 폭발적인 성장한 건 맞고요. 네. 그쪽에서 대부분의 사실은 돈을 벌어준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될 거냐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는 게 AI라는 말 붙이긴 했지만 결국엔 기업 입장에 보면 그냥 데이터 센터에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준이 좀 높은 성능이 좋은 거로 바꾸는 것뿐이죠. 성능 좋은 반도체로 바꾸는 거 맞습니다. 결국엔 예. 데이터 센터예요. 서버인 건데 서버 센터라는 게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주기가 있어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주기를 보면 3년 정도 좀 큰 폭으로 하고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정도는 또 소강 상태. 네. 이게 사이클로 반복되는 거라서 올해면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데이터 센터를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좀 소강 상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제 AI 관련된 서버가 무조건 이끌고 갈 거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하면 사실 지난 2021년에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가 좀 많이 부족해서 당시 여러 기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일단 플레이어가 다르고요. 네.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미국, 독일 회사들이고 규모가 훨씬 작고요. 예.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 차지한 비중은 5%도 안 되고요. 반도체 전체 시장에 움직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네. 자동차 회사들만 어려웠던 거지 반도체 시장 자체에 무슨 사이클을 바꿀 만한 전혀 영향력이 없는데 데이터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지금 오히려 높아졌을 것 같은데 비중이. 네. 전체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100이라고 하면은 아마 데이터 센터 쪽이 한 30에서 3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꽤 크긴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가 더 큰 거죠. 데이터 센터 제외한 것들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 혼자 하드 캐리어를 지금 2년 동안 해서 실적을 끌어올렸는데
혼자 하드 캐리하는 거가 이제 힘에 붙일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특정 반도체 품목의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뭐 양극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칩 메이커를 궁금하신 건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건가요? 업체들도 일단 그러니까 투자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투자자들을 지금 사실은 완전 버블인지 아닌지에서는 현재도 반반 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공식적인 입장은 2027년 돼야지 버블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리겠다. 조금 더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 제가 사실은 이전에 아마 제가 늘 사이트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간 고속도로 건설과 비슷한 거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하는 동안에는 그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돈을 댄 사람들 돈을 못 버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완공되지 않았는데 예. 어떻게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때는 돈을 버는 주체는 건설사들이 돈을 벌죠. 건설사가 누구냐? 엔비디아 하이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은 돈을 못 버는 게 맞아요. 지금 돈 못 번다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건설사는 돈을 벌지만 내년부터 돼서 완공이 되면 건설사는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행료를 받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시작이 2027년부터니까 그때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보자라는 게 제 공식 입장이고 그때도 다 못 벌면 버블이 확실하다. 근데 10개 기업이 투자 큰 손이 있는데 한 2개 기업은 돈을 그래도 벌어. 네. 근데 8개 기업은 돈을 못 벌면 애매해지는 건데 완전 버블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과잉 투자를 한 것에 따른 양극화다. 누구는 벌고 누구는 못 버는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버블인지 공급 과잉인지 여부는 2027년도에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게 공식적인 저의 입장입니다. 2027년까지는 봐야 한다. 근데 HBM 시장에서 뭐 현재 주력인 5세대 이후에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HBM 중심의 어떤 성장 스토리는 계속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HBM이 사실은 이제 오로지 서버에만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러 가지 반도체 전체 수요 중에서 서버에만 들어가는 게 HBM이고 전장에는 뭐 해당이 안 전혀 안 들어가요. 된다고. 비싸고 예. 커서 못 씁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도 모든 데이터 센터가 HBM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 서버도 있고 AI 서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가 한 30%면 그중에서 절반은 또 일반 DDR을 쓸 거라서 전체에서 HBM이 차지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지금도 메모리 전체 매출에서 비교를 하면은 낸드 포함한 메모리에서 네.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진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HBM 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지만 이제 마진율은 그게 그렇게 고공행진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고 네. 물량이 늘어나죠. 제가 볼 때 1년 이내에 중국 기업들도 HBM을 자체 생산 시작할 거거든요. 마이크론 증설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공급자 우위가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 시장을 보면 처음에 테슬라가 완전히 상징적으로 모델 S와 모델 X를 내놨을 네. 때 가격이 1억 원이 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테슬라는 전기차의 상징이었지만 몇 대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 판매 대수가 뭐 100만 대 막 이렇게 넘어갔던 거냐? 모델 Y와 모델 3가 나온 2012년 이후에요. 네. 가격이 절반이 됐거든요. 똑같습니다. AI가 방향성 맞다고 했지만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되려면 지금 가격이 절반이 돼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가. 그럼 거기에 HBM 못 씁니다. 비싸서. 또 하나는 쓰더라도 HBM 가격이 일반 DDR보다 한 10% 정도 비싼 수준의 프리미엄 정도. 네. 그렇게 되면 HBM 마진율은 이제 일반 제품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HBM만 믿고 돈을 벌겠다라는 전략은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 디램이나 낸드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메모리 시장 성장률이 올해까지도 로직 칩 같은 것보다는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어서 네. 올해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엔비디아에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에 서학개미도 많으시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실적 매출 증가율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작년까지는 GPU, 꼭 GPU만은 아니지만 GPU를 포함한 네. 로직 IC의 시장 성장률이 3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건데 올해 전망치가 9%입니다. 3분의 1로 예.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엔비디아 믿고 여지껏 사실은 메모리 업체나 HBM 업체들이 했던 거잖아요. 공략도 네. 증설하고 더 이상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사줄 여력이 없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전체 그림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지난해 말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는 것도 시장이 그걸 좀 읽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부분은 왜냐하면은 예. 엔비디아가 나
뭐 블랙웰이 됐든 뭐가 차세대 칩 70% 올려받겠다고 하니까 빅테크 네. 기업들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 우리 필요 없는데 이미 3년치를 사놔서 이제 안 사도 한동안은 문제 없어 그랬어요. 지금 스스로가 필요 이상으로 사놓은 거 인정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많이 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 투자 계속되기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창고에 이미 사다 놓은 GPU 칩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계속 많이 팔리겠냐? 아까 고속도로에 왕복시가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창고에도 이미 많이 쌓였는데 내년에 추가로 이만큼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이제 시장 흐름의 반영인 거, 바뀌는 전환점인 거고 이미 그거를 인지했죠.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하드웨어 기업 팔고 소프트웨어로 다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잠시 또 낸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 전장에 들어가는 SSD 수요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뭐 일단 기업에게는 호조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HBM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AI 뭐 HBM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용량으로 따지면 HBM보다 이 SSD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가격이 싼 거고 마진이 낮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2020년도인가요? 인텔로부터 SSD 사업부를 인수했잖아요. 많이 예. 한동안 적자였는데 최근에 효자가 됐잖아요. 수요가 멈추고 가격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현재까지 SSD에는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맞고요. 근데 낸드와 디램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돈을 잘 벌어줄 거냐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디램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디램, 낸드 다 저점에서 올라간 건 맞지만 디램의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낸드는 아직까지도 디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상승폭이. 그래서 예. 여전히 실적의 효자는 아직까지는 디램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냉정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제네시스 미션이라 그래서 일단 뭐 제조업 부흥과 더불어서 AI 반도체를 확실하게 밀어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정권 체제에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가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실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제가 볼 때 그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미국이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바뀌지 않을 게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그거는 사실 초당적인 거기 때문에 AI 네. 투자에서 미국이 계속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지 지금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이래서 발표했던 많은 것, 스타게이트를 포함해서 했던 네. 그다음에 TSMC가 미국에 대한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 50% 이상은 립싱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거고 네.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조금씩 지연시키다가 대통령이 바뀌는 순간에 확 축소할 거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아요. 방향성 맞지만 그걸로부터 돈 벌 때까지 남아있는 타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경영이 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사실은 이 사회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냉철하고. 그래서 지금 립 서비스 하는 것들이 1년 후에도 유지되고 2년 후에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콩고물이 떨어질 것인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갈 것 같은데 나머지 뭐 소부장 기업들,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오히려 저는 이제 올해까지는 칩메이커가 돈을 많이 벌지만 올해가 지나고 소부장 쪽이 내년에는 오히려 돈을 잘 벌 생각이 되는 게 네. 이전에 제가 반도체 관련된 그 전체 공급망에 대한 실적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칩메이커야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들 중에 사이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돈을 벌 때 같이 버는가, 1년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비 약간 업체들이. 시차가 있군요. 예, 왜냐하면은 돈을 번 다음에 투자를 하거든요. 올해가 아마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잖아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면 그 돈을 본격적으로 푸는 건 내년입니다. 그래서 장비업체들은 내년에 칩메이커들이 조금 실적이 꺾이더라도 오히려 투자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 쪽은 제가 볼 때 올해도 좋지만 내년까지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현재 엔비디아가 시장을 뭐 주도하고 있고 또 시총 1위로 올라선 지도 또 꽤 됐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자체적으로 이 고성능의 이 칩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구글의 TPU 최근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GPU와 구글의 TPU 경쟁 구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까지 GPU 비중이 워낙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에 뭐 아무리 TPU라든지 NPU 진영의 칩들이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네. 현재 이미 커져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갉아먹을 정도 영향력은 없다. 최소한 올해 1년 이내에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은 GPU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는 막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GPU라는 게 엔비디아 칩이라는 게 특성이 어떻게 보면 기성품이에요.
파는 사람이 기준을 정하고 표준을 정하고 성능을 정해놓고 네. 살 사람 사, 가격도 내가 정하는 옷으로 따지면 거였는데 기성복처럼. 맞습니다. 기성복인데 예. 점차 이제 수요가 다양해질수록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이직 칩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고 에이직 칩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 직접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고 칩을 만들면 그러면 엔비디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TSMC가 만들겠죠. 파운드리 업체들이. 네. 그러면은 그 목만큼 엔비디아는 이제 목 뺏기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아. 근데 그게 서서히 일어날 거라서 그것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요. 오. 1년 안에 큰 변화 힘들겠지만 점차 GPU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구글이 하드웨어 시장에서 뭐 그렇다면 GPU의 엔비디아를 당장 뭐 올해 안에 위협할 수준이 될 거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체 소비를 위한 칩 생산 의미가 큽니다. 자체 쓰기 위한. 그래서 이게 제3자 판매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주문형 반도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뭐 TSMC나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좀 유력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다변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네. 지금 엔비디아 의존도가 하이닉스도 거의 90% 이상일 텐데 그게 이제 AMD, 구글, 뭐 기타 등등 여러 업체들이 뭐 오픈AI도 있을 수 있고 네. 직접 칩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HBM을 본인들이 직접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객이 다양화된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엔비디아 하나한테 올빵하던 시기에 더 좋은 건지 아. 열매 고객한테 분산해서 똑같은 매출이 발생해 더 좋은 건지 이거는 사실은 그 HBM의 성능과 수율과 양산 능력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하나의 고객이 더 유리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고객이 분산되더라도 난 자신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차세대 칩인 HBM4에 대해서는 아직은 뚜껑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누가 그 시장에서 정말 각광을 받을지 누가 들어갈지는 현재로서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확실히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들은 고객의 다변화되더라도 결코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4는 삼성전자가 주도하겠다는 어떤 포부가 밝혀지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D램은 삼성전자였는데 뺏겼던 시장. 근데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 시사점이라기보다는 뺏겼던 것 자체가 시사점이었던 것 같고요. 아, 예. 당연한 자리로 다시 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삼성전자 전체 메모리 부분만 시작했을 때 네. 생산할 수 있는 총 캐파라는 게 있잖아요. 월 웨이퍼 몇만 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이닉스의 2배 정도가 돼요. 2배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매출이잖아요. 시장 점유율은. 네. 매출이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생산 캐파 2배 넘는데. 예. 그래서 일시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시 1위 자리 오는 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위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건 거죠. 그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HBM4 6세대 반도체를 통해서 경쟁 구도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테스트 결과 누가 좋다, 뭐 누구 뭐 이런 얘기는 많잖아요. 근데 네. 그게 다 보통 각 기업들이 본인들이 유리한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이다 보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제품이 좋다더라게 딱 나와야 돼요. 테스트 평가가 아니라 진짜 제품의 실장에 갔을 때. 근데 그건 아직 아무도 양산하는 제품에 탑재된 적이 없다 보니까 네.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게 베라 루빈 칩이잖아요. 엔비디아에. 네. 근데 빨라도 하반기예요. 지금 보면 로드맵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메모리 3사 중에 누구 제품이 더 정말 잘 만드는지는 본인들의 주장일 뿐이지 검증된 바가 없다라는 게 저의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엔비디아로 따져봤을 때는 주 고객이 좀 SK하이닉스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봐도 될까요? 이건 제가 정말 알 볼 수 없는 때는 그거는 겁니까? 그냥 제로 베이스입니다. 아, 제가 분명히 볼 때는 예. 과거에 하이닉스 5세대까지 좋았기 때문에 가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평가 테스트했을 때 네. 본인들의 새로운 CPU잖아. 베라가 CPU인 거고 루빈이 GPU인데 본인들의 새로운 칩들하고 누가 호환이 잘 되고 전체 단일 칩으로 만들었을 때의 전력 소모도 볼 거고요. 속도도 볼 거고요.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볼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우세하다면 첫 번째 물량을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마이크론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론은 현재 가장 약점인 생산 캐파가 부족하다는 건데 어쨌든 풀 캐파를 돌리는 정도만큼은 차지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누구다라고 현재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게 앞선 세대 제품에 이랬으니까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일단은 엔비디아의 칩이 다 바뀝니다. 네. CPU도 바뀌고 GPU도 바뀌는데
과거 칩하고 궁합이 잘 맞았던 회사의 제품이 궁합이 잘 맞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뭐 최근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이 수주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떠세요? 정말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HBM의 올해까지는 지금 판매가 많이 기대가 되는 충목이다 보니까 HBM이라는 게 기존의 D램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패키징하는 거니까 예. 패키징하는데 이제 TC 본더라든지 이런 장비들의 성능이 정말 중요해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아마도 12단까지는 큰 변화 없이 갈 것 같아요. 패키징 기술이. 12단까지는. 근데 16단이 되면 네.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채택할 것 같은데 아,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서 누가 두가 나타내야 또 중요해요. 이것도. 네. 지금 보면은 한미 세미텍도 이미 제품을 출시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하나 세미텍도 우리도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외국 기업도 우리도 준비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아무도 16단 양산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HBM 6세대에 대해서 3사 중에 누가 잘 만들지 모르는 것처럼 5세대에 대한 것들은 지금의 매출에 이미 다 반영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주가 흐름의 상승을 이끌 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누가 더 우세를 차지하는 건데 그건 16단부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16단 제품을 출시할지는 그것도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2단 이후에 16단을 어떤 기업이 좀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좀 기분 좋게 상황을 좀 여유 있게 지켜보는데 이거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언제쯤 들어갈까 그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갖고 있는 분도 불안하기 마찬가지고요. 못 들어가는 불안하기 마찬가지인 게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고 또 언제부터 또 반대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갖고 있는 분이 부럽지만 네. 또 언젠간 조정이 될 거라 생각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을 또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 가진 분들이 좀 더 불안해하는 심리가 더 큰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기업의 실적 외에도 많아요. 환율도 그중에 하나의 큰 요인인 것 같고 미국 금리 인하도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고요. 미중 간에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스무드하게 무역 협상이 잘 풀리느냐도 큰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확실히 뭐다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누구라도 불안한 거는 일구석에 있지 않을까요? 마음 한구석에는. 예, 그러면 좀 더 길게 보자면 올해 뭐 3분기, 뭐 2분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정 국면을 찾아올 것이고 깊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0만 전자, 뭐 100만 닉스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올해 안에 혹은 내년, 내후년까지라도 이 수익률,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까지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조정을 크게 받았다는 얘기는 AI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존의 리포트에서 나왔던 향후 이익 전망치도 대폭 수정될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도 대폭 수정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병원연세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실 텐데 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 저는 상고하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 상고가 3분기인지 2분기인지 1분기인지는 아무도 모르겠다. 네. 하지만 분명히 뒤로 갈수록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위기 관리 측면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이 시장을 지켜보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이주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증시 프라임타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시내버스 노사가 타결을 하면서 출퇴근길 불편함은 좀 크게 가시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건강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증시 프라임타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